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67페이지 유형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책에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 보시면은 유형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설명을 여러 번 했었는데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이 말은 회사의 장사 있죠. 네, 영업활동,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산들이 유형자산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하단에 분류를 보시면은 토지, 땅 있죠. 만약에 본사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건물을 지을 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은 공장을 건립할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건물, 뭐 본사 건물이나 공장 건물, 3번에 구축물이 있는데 구축물은 뭐냐면요. 자, 얘는 땅이라기도 그렇고 건물이라기도 그래요. 좀 애매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감소하는 거, 감가는 되는 거, 이게 구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땅이 있죠. 요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교량 있죠. 교량. 한강대교. 한강대교 보시면은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죠. 근데 얘가 땅인가요? 땅은 아니죠. 건물인가요? 건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건물도 아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 이런 게 구축물이에요.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인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 이게 구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량이 있고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주차장 건물 있잖아요. 그 주차장 건물, 자, 주차장 건물 같은 것도 구축물인데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차장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근데 주차장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 게 구축물이 되겠고, 그 시험에서 나온 거는 교량밖에 없어요. 거기 특징에 보시면은 뭐 교량,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 설비, 도로 포장비 및 기타의 토목 설비 뭐 되어 있는데 몰라도 되겠고, 그 교량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량이 구축물이다라는 거. 자, 4번에 기계장치, 뭐 기계장치예요. 5번에 차량 운반구, 뭐 자동차죠. 6번에 공과 기구, 공과고 기구. 7번에 비품, 뭐 비품은 회사가 장사할 때 회사 내에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이죠. 뭐 컴퓨터나 에어컨, 그 다음에 뭐 의자, 책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영업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자, 8번에 건설 중인 자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68페이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나오죠. 취득원가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해요. 모든 자산은 다 그래요.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으면은 전부 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취득 부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기계를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그 설치 장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간 비용들은 기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비용이니까 기계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운반비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비용이니까. 3번에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뭐 이것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맞는 거고. 4번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가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5번에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세 공과금이 있는데 취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금, 그 대표적인 게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거든요. 얘들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지출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갈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보유세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금이 아니라 보유하는 과정, 그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지출되는 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당의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비 및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인데, 시운전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기계를 샀을 때 되나 안 되나 시운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간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기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시운전비도 기계값에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럼 취득원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취득세와 관련된 거, 이 부분이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회계 1급 주제죠. 세무 2급에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건설자금이자죠. 건설자금이자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자 비용, 그걸 건설자금이자라고 해요.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면요. 원칙은 단기 비용이에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건설 자금이자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요. 자본화 할 수 있다. 이 자본화라고 하는 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죠. 이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회계 1급에서 어느 정도는 배웠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일단 듣기만 하세요. 네. 자, 그럼 예외적으로 뭐 할 수도 있냐면요. 자본화 할 수도 있어요. 자본화라고 하는 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말인데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어요. 건설자금이자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착공, 그 다음에 완공,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자가 100원이 나갔어요. 이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요. 이 이자 비용의 성격을 봤더니,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들은 보통 건물을 다 지어야지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자 비용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 비용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자산금액, 건물이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건물이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정 과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요. 건설 중인 자산 100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돈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간 거죠. 자산 금액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원칙은 단기 비용인데 예외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무는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4번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거기 취득원가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가 있죠. 그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책에 요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요거 하나만 써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 자가건설 있죠. 건설 중인 자산.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건물을 지어요. 예를 들어서 2년간에 걸쳐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할게요. 자, X의 1년 1월 1일 날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X의 2년도 말일 날에 건물이 완공이 됐다라고 할게요. 그럼 X의 1년도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돈이 100원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대변의 현금 100원. 자, 그러면 이 나간 돈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건물이 완공된 건 아니죠. 그 완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계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을 써요.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짓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완공된 건물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X2년도에 또 건물을 짓는데 200원이 나갔다라고 할게요. 근데 아직까지 건물이 완공이 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X1년도에 100원, X2년도에 200원 이렇게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 300원이죠, 총.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30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건물이 완공이 돼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에 빼면서 얼마였어요? 300원이었죠?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건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고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이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에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건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하단에 건설 원가 발생 시에는 대변에 돈 나가고 건설 중인 자산, 건설이 완료됐을 때 네, 건물이 완공됐을 때는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에 빼고 건물로 대체하죠. 자, 69페이지는 이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 3번에 증여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 건물을 공짜로 얻었다. 그럼 차변에 건물이 오겠죠.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럼 대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뭐가 되느냐. 예, 공짜로 얻었으니까 수익이겠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중 이익이에요. 건물을 공짜로 얻었을 때 대변에 자산 수중 이익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될 금액이 이제 문제겠죠.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요거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공짜로 받은 거 있죠.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 증여라고 하는 거는 공짜로 받은 걸 이야기하는데 무상 취득한 거는 대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자산 수중 이익, 그 다음에 금액은 시가, 공정 가치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별 내용 없고 그 다음 바로 4번에 일괄구입 갈게요. 자, 일괄구입은 뭐냐면요. 그 사례를 보세요.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와 건물을 1,000원에 현금으로 일괄 구입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800원과 1,200원이다. 자, 회사가 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산 거예요. 땅이랑 건물을 함께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면요. 1,000원 주고 샀어요. 1,000원. 1,000원에 일괄해서 구매를 했다. 그럼 얘를 있잖아요. 얘를 건물값이랑 토지값으로 나눠줘야 돼요. 건물은 감가를 해야 되잖아요. 토지는 감가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물하고 토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느냐. 이 건물값하고 토지값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구분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괄해서 통으로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나눌 때 그 기준은 공정가치, 시가 기준으로 나눠준다라는 거. 그럼 건물의 시가가 얼마냐면요. 건물의 시가가 1,200. 그 다음에 토지의 시가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800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율대로 뿌려주면 돼요. 그럼 건물값이 얼마가 되냐면요. 건물값은 1,000원 곱하기 공정가치 더하면 2,000원이죠. 2,000분의 건물의 공정가치가 1,200이죠. 그래서 600이 되겠고 토지가액은 1,000원 곱하기 더하면 2,000이죠. 2,000분의 토지의 시가가 800이죠. 800, 그래서 400, 토지가액은 4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건물 600, 그 다음에 토지 400, 대변에는 뭐가 와요? 현금이겠네.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분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괄구입은 건물하고 토지를 이렇게 통으로 다 산 거예요. 사가지고 한 방에 일괄해서 돈을 준 거. 줬을 때 이 건물값하고 토지값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눠지는 기준은 어떤 금액 기준으로 나눠진다라고요? 공정가치, 시가 기준으로 배분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하단에 5번에 건물 철거시가 있는데 요건 뒤에 70페이지 있죠. 70페이지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 그 건물 철거 시에 거기 1번에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그냥 70페이지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칠판이 좀 애매한데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축 목적으로 그 건물을 부순 경우, 신축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얘가 첫 번째 경우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축 목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둘 다 신축 목적인데, 첫 번째 경우는 신축 목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땅이 있는데 땅 위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건물이 막 쓰러져 갈 것 같은 건물이에요. 자, 이걸 사왔어요.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사왔는데, 이 건물은 왜 사왔냐면요, 부수고 요 위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온 거예요. 근데 앞에 배웠던 거랑 케이스가 달라요. 요거는 일가구입은 건물도 쓰려고 사온 거단 말이에요. 둘 다 쓰려고 사온 거고, 얘를 건물을 쓰지 않고 건물은 부수려고 사온 거예요. 부수고 요 위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왜 산 거예요? 땅이 필요해서 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재개발하는 지역 있죠. 재개발하는 지역에 가서 그 땅이 필요한데 땅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보면은 막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건물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땅 주인한테 저는 땅만 필요한데 건물은 됐어요. 땅만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뭐까지 같이 사야 돼요? 건물까지 함께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꼭 필요해서 사온 건 아니죠.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사온 거니까 이 건물은 땅으로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가액은 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면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자, 토지의 취득원가는 건물하고 토지의 구입가액에서 건물, 토지 구입가액. 네, 건물가액도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건물 철거 비용을 더해야 돼요. 그냥 땅값에, 일단 건물값도 땅값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쓰기 위해서는 건물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지 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비용도 땅값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은 땅이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평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토지 정지 비용이다라고 해요. 토지를 평탄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토지 정지 비용, 얘도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건물을 부수잖아요. 건물을 부수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 팔면은 돈이 좀 들어와요. 그럼 그 폐기물 처분 수익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폐기물 처분 수익은 빼요. 땅값에서 뺀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단에 사례 한번 볼까요? 69페이지 하단이죠. 하단에 사례 보시면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300원에 현금으로 일괄 구입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300원에 현금 구매했어요. 다 땅값이겠죠. 왜냐면은 건물값도 땅값에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부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철거 비용 100원. 철거 비용 100원도 땅값이죠. 그 다음에 토지 정지 비용 1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이것도 땅값이죠. 그럼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와요? 500원이 오겠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5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페이지 볼게요. 자, 70페이지 상단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요, 건물이 있는데 사온 게 아니라 새로 지을 거예요. 새로 지을 건데 지 거 있잖아요. 지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케이스예요. 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건물이 오래돼서 낡았어요. 오래돼가지고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단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가 있겠죠. 취득원가가 500이고,
감누가 1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400이었다고 할까? 그럼 이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요. 1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을 부수면은 철거 비용이 나갈 거예요. 자, 건물을 부수면 철거 비용이 나가는데 이 철거 비용이 50원 나갔다라고 할게요. 50원. 자, 그럼 기존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요. 100원이죠.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이 50원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면은 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 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망가지겠죠.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얘는 빵원 받고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 건물을 빵원 받고 판 거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뭘로 처리하느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얘를 전부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도 뭘로 처리가 되냐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자, 건물 차변에 있는 건물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건물 500 빼고 그 다음에 감누 400을 차변에 이렇게 빼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100원이 이렇게 날라가죠. 이걸 얼마 받고 판 거라고요? 빵원 받고 판 거기 때문에 100원만큼 뭘로 처리하면 되냐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뭘로 처리하면 되냐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빵원 받고 판 걸로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철거비가 얼마가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건물 부수는데 50원이 나갔죠. 철거 비용은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자, 얘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철거 비용도 유형자산을 빵원 받고 파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철거 비용도 뭘로 처리하면 되냐면요. 50원 나갔죠? 대변에 현금 50 빼고 얘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뿐만 아니라 요거 철거비 있죠. 철거비까지 뭘로 처리하냐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물을 부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가만히 있는 건물의 장부가액은 처분 손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철거 비용이 나갔잖아요. 그 철거비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을 빵원 받고 파는 과정에서 나간 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들은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하고 철거비 두 가지니까 총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50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상단에 그 사례 볼게요. 자, 사례 보시면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였다. 또한 철거 비용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다. 그럼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요. 취득가액 10,000원, 감가상각 누객 2,000원이니까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철거비가 1,000원이죠. 그럼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8,000원, 철거비 1,000원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총 얼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9,000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8,000원, 철거비 1,000원, 총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9,000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회계 처리 보시면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자, 건물의 장부가액이 8,000원이니까 대별의 건물 10,000원, 감누가 얼마예요? 2,000원이죠. 이게 빼고 철거비가 얼마가 나갔어요? 철거비가 1,000원 나갔죠.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해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8,000원이랑 철거비 1,000원 해서 이 두 가지 합한 금액 9,000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6번 국공채 매입 있죠?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70페이지 6번에 국공채 매입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살 때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뭐 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살 때 보면은 반드시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공채, 요거를 강제로 매입을 시켜요.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해 보셨어요? 자동차 구매해 보시면은 그 국채나 공채를 강제로 매입을 시키는데 국채 공채가 뭐냐면요.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사채,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를 이야기하는데 국가도 돈이 없으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구매한 자 입장에서는 국채나 공채, 사채라고 썼죠. 저 구매한 자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을 구매했을 때 분류하는 계정 과목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증권, 그 다음에 중도 매각 목적인 경우 중에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하잖아요. 자, 그럼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을 시키는데 만약에 매입가가 5,000원이었다. 자동차 구매할 때 국공채를 강제로 5,000원에 매입을 했다. 근데 이거를 시장 나가서 사면은 지금 당장에 시장 나가서 살 수 있는 시가는 4,000원인 거예요. 국가에서 국채를 강제로 매입시킬 때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먹어요. 얼마를 더 줬어요? 1,000원을 더 줬죠. 왜 더 줬어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 차익분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거를 내지 않으면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차액 요 1,000원은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한 비용이니까 이 1,000원은 무슨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사례 볼게요. 70페이지 가운데 사례. 국공채 매입이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를 2만 원에 구입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라고 썼죠. 이 공채를 액면 취득하고 그럼 5,000원 주고 샀다라는 거죠. 액면 취득하고 현금 지불하였다. 갈로에 단 공채의 공정가액은 3,000원이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죠. 자, 공채의 시가가 3,000원인데 시장 나가면은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시장 나가면 3,000원에 살 수 있죠. 그걸 얼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5,000원 주고 산 거죠. 그래서 매입가가 5,000원이에요. 근데 시가가 얼마래요? 3,000원이죠. 얼마를 더 주고 산 거예요? 2,000원을 더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될까요? 차값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럼 원래 차값이 얼마였어요? 2만 원이었죠. 2만 원에다가 공채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 2,000원, 2,000원만큼도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차량 운반구가 원래 차값 2만 원이랑 시가와 매입가액 차익 2,000원 해서 22,000원이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 22,000원. 그 다음에 공채 값은 얼마만 잡혀야 되는 게 맞아요? 시가 3,000원만큼이 공채의 금액이 되겠죠. 왜냐면은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시가 금액만큼 장부상에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가 3,000원이니까 차변에 3,000원 잡고 계정 과목은 뭘로 써야 되느냐? 뭘로 써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3,000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잡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돈을 줬죠. 돈을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죠. 그럼 대변의 현금 25,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을 했을 때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만큼은 그 자산, 그러니까 국공채를 매입한 이유는 자산,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 강제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입을 할 때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만큼은 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면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 책 한번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보통 매입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매입을 해요. 액면가액과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의 차액은 현재 가치가 시가예요. 현재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단 현재 가치는 시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7번에 현물출자가 있죠. 이건 나중에 자본할 때 배울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8번에 교환으로 인한 취득. 이것 좀 볼게요. 자, 71페이지 교환으로 인한 취득인데 일단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 보유 자산이 A는 비품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복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B는 기계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기기장치. 자, 이렇게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자산 있죠. 서로 자산을 교환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데, A가 이제 비품 복사기를 가지고 있고 B는 기계장치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 교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동종자산의 교환하고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단 말이에요. 이종자산의 교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걸 이야기하고, 동종자산의 교환은 성격이 유사한 자산을 교환하는 거를 동종자산의 교환이다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종자산 교환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종자산의 교환인데 이 비품하고 기기장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A는 지가 가지고 있는 비품을 B한테 주고 B로부터 기기장치를 받아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거, 이걸 이종자산의 교환이다라고요. 자, 그럼 이 비품의 취득가액, 취득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장부가가 얼마가 되냐면요, 장부가가 8,000원이죠. 8,000원. 기계장치의 취득가는 15,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0원. 그래서 장부가가 10,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회계처를 봐야 되는데, 분계는 제가 A 입장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B 입장까지는 할 필요 없고, A 입장. 자, 이종자산 교환. 자, 그럼 A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품을 주고 뭘 받아온 거예요? 기계장치를 받아온 거죠. 보유하고 있는 비품을 주고 기계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비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겠죠. 자기 걸 줬으니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변의 비품, 대변의 감루 2,000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비품을 대변에 빼요. 비품 10,000원을 빼고, 그 다음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0원. 이렇게 비품 장부가액을 제거시켜요.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가 제거가 된 거예요? 8,000원만큼이 제거가 된 거죠. 자, 비품을 주고 뭐를 받아왔어요? 기계를 받아왔잖아요. 기계. 요걸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가 와요. 기계장치. 요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자, 요게 이제 핵심이단 말이에요. 기계장치를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요게 핵심인데, 자, 요거 비품의 시가는 10,000원이었다고 할게요. 기계의 시가는 9,000원이었다고 했고, 자,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이 기계장치잖아요.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의 금액은 준 거 있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요. 자기가 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을 구매하잖아요. 자산을 샀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돈 나가죠. 돈 나가고 건물 샀으면은 차변에 건물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 차변에 잡히는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준금액의 금액이 차변에 잡히는 건물가액이 되겠죠.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금액이 차변에 잡히는 건물가액이 되니까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의 금액은 준 거 있죠. 제공한 자산이 비품이잖아요. 제공한 자산의 금액을 차변에 잡히는 자산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의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거. 그럼 준 자산이 뭐예요? 비품이죠. 얘의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시가가 10,000원이니까 차변에 잡히는 기기장치 금액은 10,000원이 돼야 돼요. 자, 그럼 8,000원짜리 비품을 주고 10,000원짜리 기기장치 받아온 거죠. 그럼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2,0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2,000원만큼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품이 8,000원짜리인데 그 8,000원짜리 비품을 제공하고 돈으로 받아온 게 아니라 그 현물로 받아온 거죠. 현물로 받아왔는데
그 금액은 얼마로 잡아야 된다라고요? 준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니까 준자산의 공정가액이 10,000원이죠. 그래서 10,000원 잡고 그럼 8,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 차액만큼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1페이지 거기 하단에 2번 이종자산 간의 교환 있죠. 그 사례 첫 번째 사례 볼게요. A사는 사용 중인 비품을 B사의 건물과 교환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비품의 취득가액이 800, 감루가 300원이라고 돼 있죠. 그 문제는. 그러면은 그 사례 볼게요. 대변에 비품을 빼요. 비품이 얼마가 빠지냐면요. 800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감루가 얼마가 빠져요? 300이 이렇게 빠지죠. 그럼 비품의 장부가액이 얼마가 빠졌어요? 500 빠졌죠. 그럼 비품을 주고 뭐를 받아왔어요? 네, 건물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차변에 건물이 이렇게 와요. 이 건물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금액은 준 거 있죠. 준 게 비품이니까 준자산의 시가가 건물가액이 돼야 돼요. 그럼 준자산의 시가가 얼마예요? 비품의 시가가 900원이죠. 차변에 잡히는 건물가액은 900원이 돼야 돼요. 그럼 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400원. 400원만큼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4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맨 밑에 또 사례 예외 볼게요. 예외가 A사는 사용 중인 비품을 B사의 건물과 교환하였다. 자, A사는 사용 중인 비품을 주고 건물을 받아왔죠. 자, 근데 그 사례는 제공한 자산의 시가가 없어요. 지금 비품의 시가가 안 나와 있죠. 비품의 시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이 건물가액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이때는 이제 차선으로 비품의 시가가 아닌 취득한 자산인 건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건물의 시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0원이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300원. 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종자산의 교환은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일단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야 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동종자산 간의 교환 볼게요. 자,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성격이 유사한 자산, 성격이 유사한 자산 간의 교환을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런 거죠. A가 가지고 있는 그 비품이 복사기가 있어요. 이 복사기는 스캔이 되는 복사기고, B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있는데 그 복사기는 팩스가 되는 복사기라고 할게요. 똑같은 복사기죠.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자산을 교환하는 거, 요거를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다라고요. 자, 그럼 회계 처리를 볼 건데 A 입장만 또 볼게요. 자, A의 입장에서는 지가 가지고 있는 비품을 B한테 주고 그냥 또 비품을 받아온 거죠. 동종자산 간의 교환. 지가 가지고 있는 비품을 주고 비품을 받아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비품을 줬기 때문에 비품을 제거시켜요. 그럼 대변에 비품 빼죠. 비품의 취득가액이 얼마냐면요, 10,000원. 그 다음에 감루가 2,000원이죠. 자, 줬으니까 제거시키고 얘를 주고 뭐를 받았어요? 비품을 받아왔죠. 비품을 주고 비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동정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비품이죠. 요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라는 거. 그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얼마였어요? 8,000원이었죠. 8,000원이 취득가액이 돼요. 그래서 동정자산의 교환은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종류의 자산을 쓰고 있었는데 그 자산을 그냥 맞바꿔치기 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종자산의 교환은 처분 손익이 발생해요. 걔는 개념이 이래요. 만약에 자산이 있었으면은 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고 그 금액을 받은 돈으로 그 다른 자산을 산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이종자산의 교환이었으면 분개가 이렇게 됐었죠. 제공한 자산의 제공한 자산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됐잖아요. 그럼 비품 10,000원, 감루 2,000원 이렇게 빠져나가요.
아까 사례가 뭐였죠? 기계장치 받아오는 거 있었잖아요. 기계를 받아와요. 근데 일단은 있잖아요. 이렇게 봐요. 시가대로 판 걸로 봐요. 시가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비품을 시가대로 팔고 그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2,000원. 받아온 돈으로 바로 뭘 샀냐면요. 기계장치를 산 걸로 본단 말이에요. 아까 이종자산의 교환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지금 기계 비품 주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만큼이 차변에 잡히는 기계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종자산의 교환은 그 유형자산 있잖아요. 유형자산의 처분을 하고 처분한 돈으로 그 다른 자산을 산 걸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발생하는 거고, 동정자산의 교환은 뭐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쓰고 있었던 거를 그 다른 자가 쓰고 있었던 거, 서로 유사한 자산 있잖아요. 그 유사한 자산을 서로 맞바꿔치기 한 것에 불과한 걸로 보기 때문에 동정자산 간의 교환은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으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것만 일단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제공한 자산 중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공한 자산 중 현금 등의 비중이 유의적인 경우, 현금 등의 비중이 유의적인 경우, 유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이때는 동종자산의 교환이 아니라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본다. 그 준자산 중에서 현금 등의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냐?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고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375페이지 하단에 18번 문제 잠깐 볼게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 주 한국물산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서 보유 중인 토지 1억 2천만 원과 당좌수표 4천만 원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당좌수표의 발행 비중은 본 거래에서 유의적이다. 자, 그럼 일단 중개 뭐냐면요. 토지를 취득하면서 보유 중인 토지를 줬죠. 보유 중인 토지의 장부가액이 1억 2천이죠. 그러면은 대변에 토지 1억 2천을 빼요. 자기가 보유 중인 토지 1억 2천짜리를 주고 뭘 받아왔대요? 토지를 받아왔다죠. 토지를 주고 토지를 받아왔죠. 동종자산의 교환이니까. 차변에 토지가 오는데 이 금액은 뭘로 잡혀야 되느냐? 동종자산의 교환이다라고 하면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근데 제공한 자산이 토지 말고 또 뭘 줬어요? 수표 발행을 해줬죠. 당좌예금. 자, 수표 발행이 얼마가 이루어졌어요? 4천만 원. 근데 이 수표 발행한 금액 4천만 원이 유의적이다라고 돼 있죠. 중요해요. 이 교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교환은 동종자산의 교환이 아니라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취득한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뭘로 해야 돼요?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또 보면은 준자산의 공정가액, 얘의 공정가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종자산의 교환에서 준자산의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뭘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얼마가 돼요? 2억 원이잖아요. 차변의 토지 2억 원 이렇게 분개하고 그 다음에 차액만큼이 얼마가 발생해요? 차액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71페이지. 그럼 71페이지 상단에 동종자산 간의 교환 설명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제가 요 써드린 내용 그대로이고 그 사례 있죠. 사례 보시면은 A사는 사용 중인 비품을 B사의 비품과 교환하였다. 그럼 비품을 주고 비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비품 제거하고 차변에 비품이 들어오는데 차변에 들어온 비품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500원이잖아요. 그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교환으로 인한 취득가액 그 정리를 해놨고 제가 표에다 정리해놨죠.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에 정부보조금 있죠.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자, 72페이지에 그 하단에 정부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 세무 1급에서는 잘 나오지 세무 2급에서는 진짜 어쩌다 한 번도 거의 없는 경우인데, 네, 그 어쩌다 한 번을 위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있죠. 세무 2급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정부보조금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부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받은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정부보조금은 그 표에 보시면은 자산 관련 보조금이 있고 수익 관련 보조금이 있는데, 자산 관련 보조금은 뭐냐면요, 그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자산을 구매한 걸 이야기하고, 그 수익 관련 보조금은 그 정부에서 준 보조금으로 자산을 구매한 게 아니라 그냥 쓴 거예요. 뭐 직원 인건비나 그 다음에 뭐 교통비나 식대 이런 거 나간 거, 예, 그게 수익 관련 보조금인데 시험에서는 자산 관련 보조금만 나와요. 예, 요거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옆에 사례 있어요. 73페이지 상단에 정부보조금 사례, 그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례 보시면은 2001년 1월 1일 날에 정부보조금 수령했죠. 자, X 1년 1월 1일 날에 정부보조금 받았어요. 얼마 받았냐면요, 차변의 현금 600원 받았죠. 그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느냐? 정부보조금 받은 거는 정부보조금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근데 이 정부보조금의 성격이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기 수익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자산 차감이 돼야 되느냐? 그게 좀 애매한데 원래 원칙은 수익이에요. 정부보조금은 국가에서 준 돈이죠. 그냥 돈 받은 거니까 당연히 수익이에요.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거,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그 수익이 돼야 되는데 이 수익을 일단 수익을 2회에 다 잡아버리면은 수익이 너무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 뭘로 잡냐면요, 정부보조금을 자산 차감 계정으로 임시적으로 만들어놔요. 현금 차감 계정으로 해놓는다는 거. 현금 차감 계정. 그러니까 들어온 돈 600원이 현금 600원 들어왔잖아요. 이게 수익인데 수익으로 잡으면은 그 해의 수익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일단은 현금 차감 계정, 그걸로 임시적으로 잡아둬요.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차변에 현금이 600원 있는데 이 600원은 다 정부보조금으로 받은 돈이죠. 다 쓸 돈이에요. 어차피 다 쓸 돈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산 구매시가 있죠. 2001년 1월 1일인데 수령한 정부보조금 600원으로 비품을 8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그럼 X 1년 1월 1일 날에 바로 뭘 샀냐면요, 비품을 샀어요. 차변에 비품 800원, 대변에 현금 800원, 이렇게 분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비품 구매 800원 주고 샀죠. 산 거 중에서 600원어치만큼은 정부 보조금으로 샀대요. 그러니까 수령한 정부 보조금 600원으로 비품을 8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정부 보조금 600원 있잖아요. 얘로 비품을 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일단 현금 차감으로 있다가 이 정부 보조금은 이제 뭐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으로 바뀌어야 돼요? 비품을 구매하는 데 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대변에 있는 정부 보조금을 비품 차감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정부 보조금 600을 빼고 그다음 대변에 또 정부 보조금 쓰는데 이 정부 보조금의 성격이 현금 차감에서 비품 차감으로 바뀌어요. 이 현금 차감으로 되어 있었던 정부 보조금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요, 비품 차감 정부 보조금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품 800원이잖아요. 차변에 비품 800원인데 이 중에서 600원만큼은 보조금으로 산 거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비품이 800원이고 이 중에서 600원만큼은 보조금, 정부 보조금으로 산 거다. 해서 실제로 내 돈 주고 산 거는 200원어치죠. 자, 그러면은 정부 보조금이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요, 비품 차감으로 바뀌었죠. 비품 차감으로 바뀌었고 이제 얘의 성격은 뭐냐면요, 비품 차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원래
정보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익이라고 했어요. 수익인데 이 해의 수익을 잡으면은 수익이 너무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구매하는데 쓴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그 자산을 쓰는 동안에 정보보조금을 깎아내리면서 수익을 잡는 거예요. 비품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만큼 쓰겠죠. 지금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4년이라고 돼 있죠. 그럼 4년 동안 그 비품을 쓸 거 아니에요. 쓰는 동안에 이 정보보조금 잡혀 있는 거를 깎아내리면서 수익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을 잡는데 그 회계처리를 살펴볼게요. 자, 언제 그 수익을 잡느냐? 감가상각할 때 잡으면 되겠죠. 그때 함께 잡으면 되는데, 자, 비품 감가상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용연수가 4년, 잔존가치가 0이니까 감가상각비가 200원 잡히겠네.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 200 이렇게 분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정보보조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보보조금을 깎아내리면서 수익 잡아야 된다라고 썼죠. 그럼 대변에 있는 정보보조금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빼고 대변의 계정과목 뭘로 쓰느냐? 수익인데 대변에 수익을 써야 되는데 뭐 별도의 수익 계정이 있는 건 아니고 차변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깎아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 잡히는 거예요. 차변에 있는 비용을 대변에 취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 잡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그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지금 보조금 받은 게 얼마예요? 600원이죠. 600원 곱하기 자, 비품을 얼마 주고 샀어요? 800원 주고 샀죠. 800원 중에서 단기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얼마예요? 200이죠. 그래서 800분의 200 해서 요 금액이 150이 나올 거예요. 150원만큼 상각을 하면 돼요. 그냥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는데 600을 내용연수 4로 나누면 150이죠. 만약에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정보보조금 상각도 그냥 내용연수로 나누면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정확한 계산 방법은 정보보조금 중에서 정보보조금 중에서 상각 구매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매한 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이 800원이죠. 그것 중에서 단기에 상각한 금액, 그 비율만큼 정보보조금도 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개는 이렇게 돼요. 정보보조금, 자산 차감으로 잡혀있던 정보보조금은 감가상각 분개를 할 때 얘를 까재 끼면서 수익을 잡아야 된다. 수익은 잡혀있는 감가상각비를 취소하는 형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깎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깎는 금액은 정보보조금 받은 금액 중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 중에서 단기에 감가상각한 금액 비율만큼을 정보보조금 상각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품이 얼마가 잡히느냐? 이렇게 잡히겠죠. 비품의 취득가액이 800.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은 상각을 해서 450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감루가 얼마가 되느냐? 감루가 200. 해서 비품의 장부가액은 150. 이렇게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나온 거는 요 분기 하나 나왔어요. 결산 분기 있잖아요. 요것만 나오니까 요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세무 1급 가시면은 정보보조금 분기가 참 잘 나와요. 그때는 이제 그 관련된 분기를 전부 다 배워야 되는데 세무 1급에서는 요 결산 분기, 감가상각할 때 분기 있잖아요. 요것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다 살폈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있죠. 필수분기 연습을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도.